강현기 파트장님과 함께 네. 이 힘들 때 오셔서 어떻게 참 위로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강혁입니다. 오늘 같은 날 오셨어. 제가 보기에는 강영희 파트장님은 사실 네. 그때 주식 고평가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주셨었어요. 예. 그때 뭐 경기 선행지수랑 그때 이거는 사실 다른 증권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인용을 하셨었어요. 강영희 파트장님 만들었던 그 장표 자체를. 경기 선행지수 계속 떨어지는데 주가만 올라가는 이 괴리가 영원히 갈 수는 없다. 예. 그 얘기를 제가 수차례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댓글이 안 좋았지. 댓글 안 좋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트럼프라는 큰 이상한 트럼프라는 이제 불의의 변수가 요 장을 좀 끌어내린 측면이 좀 있는 거긴 하고,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그 괴리가 벌어지면서 떨어질 만한 힘들은 좀 이렇게 축적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사람들이 주식 시장을 판단할 때 최신 뉴스, 최신 정보에 상당히 많은 가중치를 두는데 네. 이렇게 되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비단 지금 시장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몇 가지 기법들도 같이 언급드리면서 오늘 방송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먼저 저희 사회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뭐 여기 도표 보시면 좋은데 향후에라도 다음 장세라도 저희가 경기 선행 지수하고 주가하고 괴리가 좀 커지면 이제 이때부터는 좀 의심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까지도 괴리가 상당히 컸던 거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 알 수는 있었죠. 네. 지금 경기 선행 지수 팬데믹 때 저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저점을 하회했어요. 경기 선행 지수는.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다시 이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참고할 만한 지표이고, 탑다운은 그런데 바텀업에서는 여러분 이것도 너무 자주 들고 와서 제가 죄송하다고까지 한번 얘기 드렸던 맞아요. 차트기도 합니다. 네. 그 시대에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시대의 주도주의 네. 모습이 중요한데, 향후에 또 다음에 투자하실 때라도 그 당시 주도주 한참 성장력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되는 이러한 주도주가 매출액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 절대 수준은 올라가지만 그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매출액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 그런데 주가가 버티고 있다면 이것도 향후에라도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저는 미국 시장이 향후로도 좀 더 깊은 하락은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요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미움을 받는 것보다 네. 투자자분들이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하는 게 더 큰 이득이 되니까 네. 제가 가감 없이 또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더 깊은 하락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대충 한 15% 20%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많이. 맞습니다. 원래 파트장님은 약간 그 하락을 많이 보시나요? 아니면 항상 바뀌시는데 이번엔 그러시는 건가요? 2022년 여름쯤이었나요? 많은 분들이 사자 리포트 저한테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때는 또 모두 다 좀 웅크렸었는데 그렇게 좀 번갈아서 저는 말을 하려고 변화하시는 거죠? 네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락할 거로 보시는지 한번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관세가 아닙니다. 네. 미국의 경제가 어떠한 임계 수준을 넘어서면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한 임계 수준을 터치했다는 거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 좀 큰 이슈가 터지긴 했죠. 첫 번째 이유는 아니지만 두 번째 이유로 쌍둥이 적자 해소. 네. 요 정책에 의해서 미국이 타격받는 거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올해 경제가 떨어져도 미국의 집권당 공화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한번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자, 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임계 수준인데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 앞으로도 투자 생활 영위하실 때 아주 좋은 메소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목 GDP 증가율이 기준금리를 하회하면 네. 세상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힘께나 쓴다는 사람은 대출 받을 때 거의 기준금리 근방에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예, 굉장히 유리하겠죠. 어.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이렇게 대출 받아서 이러한 돈으로 어딘가 사회 어디에 장사를 하시건 네. 빌딩에 투자하시건 수익률은 기대할 수 있는 거 평균적으로는 명목 GDP 증가율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기준금리보다 명목 GDP 증가율이 낮으면 돈 빌려서 경제활동하는 거 네.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여기 회색 선이 명목 GDP 증가율이고 검은색 선이 기준금리인데 네. 이러한 기준금리보다 명목 GDP 증가율 낮을 때 IT 버블 붕괴, 금융 위기, 팬데믹 된 이 상황이 스쳐 지나갔죠. 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이 두 가지 조건이 엎치락 뒤치락 했었어요. 예.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네. 샤의 룰이라든지 각종 경제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언급이 간헐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금리만 내려주면 사실 그 이론은 안 통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내려주면 이 조건에서 좀 네. 탈피할 수 있죠. 명목 GDP 증가율 기준금리 그럼 두 개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명목 GDP 증가율 제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애틀랜타 연준의 GDP Now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이게 좀 두 가지로 발표되죠. 예. 원래 버전으로는 마이너스 2.8. 예, 올해 1분기에. 네. 그리고 새로운 버전, 골드 어드저스티드 GDP Now, 요거는 마이너스 0.8. 둘 다 좀 안 좋긴 해요. 마이너스 네. 권이죠. 여기에 물가를 가산하면 네. 명목 GDP 증가율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연준은 기준금리를 낮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대 인플레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해야 되죠. 1년 후 인플레이션 예상치 미시건대에서는 요 포인트를 찍어주는데 이게 5%입니다. 예. 그러면 네. 연준이 당분간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리는 중앙은행에서 선제적으로 낮춰줄 때 효과가 가장 좋아요. 네. 그런데 후행적으로 경제에 만약에 타격이 있으면 수요가 위축이 될 거고 이때는 금리 인하, 경제 하락, 주가 하락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연준은 한 박자 늦게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 같고 지금 기대 인플레가 높으니까 네. 이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임계 상태가 유지가 한동안 되지 않을까. 예. 이때가 되면 역사상 이름난 하락 장세 그것과 조건은 유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예. 이제 두 번째로 요즘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주식 시장의 하락 이유라고 직접 지목되는 관세 그 네. 전에 재정 얘기 드려볼게요. 전 이게 진정한 두 번째 이유일 것 같아요. 관세보다도. 네. 예. 지금 이 회색 선이 미국의 잠재 GDP 대비해서 실질 GDP 비율이니까 이 회색 선이 0 아래에 있으면 원래 실력보다도 미국 경제가 좀 잘 못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회색 선이 위에 있으면 원래 실력, 잠재 GDP보다 경제가 잘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시점을 표시한 건 뭐냐면 재정 지출을 좀 많이 했을 때. 예, 재정 지출을 많이 했다는 기준은 조금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GDP 대비 재정 지출 요 비율이 24% 이상이었을 때가 역사상 4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끊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재정 지출 많이 했을 때는 그야말로 경제가 아주 안 좋았을 때예요. 예, 할만했죠. 이 정도 재정 지출 많이 쓸만했죠. 저축 대부조합 사태, 금융위기, 팬데믹. 그런데 2023년, 2024년 요때는 조금 특이한 시점에 재정 지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면 그때 돈을 많이 풀면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함부로 돈이 못 돌아요. 그런데
재작년, 작년 재정 지출 많이 했을 땐 유동성 함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주식에도 많이 달라붙었고, 그리고 심지어 코인에도 많이 달라붙었어요. 네. 예, 이게 되돌려지는 거죠. 이것도 지금 상당한 파괴력을 지니는 모습을 유발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관세 얘기는 특별히 장표로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전 이게 막 가장 메인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파괴력은 꽤 있다. 지금 미국 쪽의 재정 지출을 줄인다면 미국 내의 수요가 위축되는 거. 관세를 이제 적용하면 이렇게 되면 미국 외의 수요가 미국 외 경기가 좀 안 좋을 거니까 네. 미국 외 수요가 위축되는 거. 뭐 미국 내외니까 글로벌 뭐 수요 자체가 좀 안 좋은 거죠. 근데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분들은 재정 지출이 계속 될 거니까 그 경기는 나빠지지 않을 거고 그것 때문에 주식은 살아 있을 겁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 재정 지출이 생겨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면 뭐 칩스법이라든지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정 지출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그게 주식에도 가고 코인에도 갔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산업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산업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경제를 이제 굴려준 거니까 이게 그러면 재정 지출이 갑자기 그때처럼 확 떨어지는 일이 과연 발생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요. 재정 지출에 대한 규모를 얼마나 줄일지는 향후 경제 상황을 보면서 가늠을 할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러우 전쟁 휴전 가능성도 높아지고 국방비 지원하는 그런 형태 국방비 이런 것도 좀 줄어는 들겠죠. 지금 도지 프로그램도 실행하고 있으니까 여러 정부 효율화에 의해서 재정도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재정이라는 게 그 액수를 예를 들어 1달러를 줄인다고 주식시장도 1달러 피해를 받는 게 아닙니다. 재정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돈이 그렇죠. 한번 누구에게 이전되고 경제활동에 의해서 다시 또 이게 증폭이 되고 그러면 향후로는 재정 승수 효과가 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요 점도 저희가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그럼 질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가 원래 임계 상태에 들어가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건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고 그런데 지금 무리하게 쌍둥이 적자 해소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줄여도 되지 않느냐. 선거가 앞으로 이제 뭐 중간 선거 그리고 대선 이런 것들도 향후에 있을 건데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세 번째 이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게 2025년 정치 일정에 공화당이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2년마다 중요한 선거가 돌아와요. 2026년 11월 중간 선거. 그리고 2028년 11월 대선이 있죠. 올해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어떤 부양책을 좀 더 쏟아부어서 경제를 끌고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위쪽으로. 그러면 이 불안한 상황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이후에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경제가 무너질 확률은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회색 점선으로 표현된 이안으로 흘러갈 필요는 없죠. 근데 올해 경제가 만약에 안 좋아진다면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 재정 지출 많이 한 거 이거는 줄이는 게 어쩌면 뭐 맞을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이걸 줄일 필요는 있었고 명분은 뭐 찾을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명분을 쫓아서 경제가 좀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는 기저효과만으로도 회복해요. 경제가 회복됐을 때 선거에서는 잘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경기의 충격이 선거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이것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뭐 괜히 무리해서 달리다가 나중에 힘 빠져갖고 허덕거리느니 차라리 지금 좀 빼놓고 맞습니다. 나중에 쭉 올라갈 때쯤
선거하면 훨씬 더 그때가 유리한데 뭐하러 굳이 지금부터 이렇게 예. 고생하냐는 거죠. 요즘에 상당히 특이한 네. 현상이 뉴스에서 다루지는 않는데 원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중앙은행을 압박을 좀 잘했어요. 네. 금리 내려라. 예. 요즘 압박하는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실제로 보지 못해. 그냥 그러겠거니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 왜 이렇게 압박을 안 할까요? 예. 오히려 실탄을 아껴서 예.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 이때부터 서서히 경제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런 오케이 미국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 그리고 계시다. 물론 근데 이런 거 다 금리 내려주면은 연준에서 금리 내려주면 이제 다 어긋나는 거죠. 언제 금리를 내리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긴 후행적으로 내리면 금리 인하, 주가 하락, 음. 경제 하락이 같이 일어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매크로가 그렇게 변화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나 일본, 그러니까 아시아 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시아 쪽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이 되겠죠. 네. 예, 중국의 스탠스를 봐야 되는데 저는 중국이 이렇게 좀 어렵더라도 부양책을 너무 무리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언급드려 볼게요. 특히 올해 중반에는 부양책이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예전에 떠오르는 태양, 일본의 별명이었습니다. 1980년대 별명이었죠. 근데 미국이 일본을 적절히 압박한 이후에 미국의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일본을 세계 3등 국가로 밀어냈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플라자 합의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1985년 플라자 합의. 그래서 엔화가 절상되고 일본은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내수 부양을 좀 세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버블이 붕괴되고 장기 침체로 가면서 일본은 지금도 이 모습으로 남아 있는 거죠. 아마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위안화를 절상해라 그러면 중국은 이것에 따르겠습니까? 절대 따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관세로 직접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때 중국이 내수를 부양해야 되는데 이때 내수 부양을 세게 하면 일본 형태로 간다는 건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아마도 버블 방지를 위해서 적절하게 내수 부양 조절하지 않을까. 저희가 중국의 내수 부양 그 계획서만 가지고 중국 내수 부양 세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건 여의도 쪽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결국 중국은 GDP 5% 내외 정도만 맞춰 왔었어요. 네. 예. 이 점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드려 볼까요? 중국의 GDP 5%가 상당히 의미를 지닙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그런데 첫 번째, 중국이 지난 5년간 많은 일이 있었죠. 헝다 사태 이후 뒷수습도 해야 되고 코로나도 그때 뻥 터졌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상황 수습도 해야 되는데 지난 5년간 평균 중국의 GDP를 보니까 5%입니다. 그리고 평균 5% 맞추니까 문제가 확산되지는 않아요. 자체적인 치유력이 있는 그 경제 증가율 수준이 5%라는 게 어느 정도 사후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23년, 2024년 이때 중국이 부양책 굉장히 대대적으로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GDP 실제 발표된 걸 보면 좁은 범위에서 5% 내외였어요. 여의도에서는 중국 부양책 이렇게 아주 좋은 거 발표 많이 했으니까 중국이 추세적으로 오를 거야. 양치기 소년이라고도 불렀지 않습니까? 중국은 떡줄 사람은 마음이 없지만 여의도에서만 상당히 좀 과하게 순간순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반성을 해야 될 점이겠죠. 그리고 올해 세 번째 포인트로 올해 중국 GDP 증가율 목표치가 5%입니다. 그리고 직전 4분기 중국 GDP 증가율
YOY로 5.4 나왔어요. 예, 그러면 세게 할 것이냐? 예, 내수 부양 세게 했다가 예, 일본의 사례가 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중국이 5%에 훨씬 미달하면 그 이후로는 예, 다시 부양책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무리한 부양책은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5% 목표 맞출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얘기 드렸으니까 아시아권 미국 외 지역 네.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질문해 주셨던 거. 네. 얼마 전까지 어제를 제외하면 한국 시장이 상당히 잘 버텼습니다. 네. 예,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반이 잘 버텼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잘 버텼던 기간 중에 외환 시장을 보면 달러가 약했죠. 한 3개월 약했습니다. 네네. 예, 109에서 한 예, 100일까지 맞습니다. 달러가 약했는데 어제 아시아 시장 많이 떨어졌을 때, 네. 그때 달러가 강했어요. 음. 예,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가 강한데 대외적인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아시아 시장도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달러가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설적인 외환 전략가 스티븐 젠께서 만든 이론인데 X축은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에요. 네. 요거 미국 경제 지표 증가율로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제가 아주 좋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도 아주 세다. 네. 그럼 달러는 강세예요. 음.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이 수익률이 좀 저조하고 네. 미국 경제 지표도 그저 그렇다. 그럼 달러는 약세로 갑니다. 근데 미국이 주식시장 아주 안 좋다. 네. 그리고 미국 경제도 아주 안 좋다. 그럼 다시 달러는 달러 강세요. 강세로 가요. 예. 미국 시장 제가 서두에서 언급드렸습니다. 경제와 주가가 따로 움직이긴 어렵고 경기 선행 지수가 네. 팬데믹 때 저점 수준에 이르렀다고. 네. 예, 그러면 미국 시장은 지금의 하락으로 갈무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첫 번째 미국 시장 하락 이유 임계 조건이 네. 지금 제대로 만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 이름난 하락 장세에 어느 정도 네. 예, 그 버금가는 이러한 내림세가 있을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 달러는 예, 안전자산 선호로 강해질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아시아 시장의 충격도 이렇게 달러 강세까지 이루어지면 그게 수급상으로도 힘들더라고요. 네. 예, 해외 자금이 좀 많이 이탈하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예, 저희가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 쪽으로 미국 시장 특히 더 하락 쪽으로 보고 계신데 이 상황에서 그래도 요 업종은 조금 날 것 같다 혹은 이 업종은 진짜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는 거 만약에 분류를 우리 팀님께서 해주신다면 어떤 업종들에 조금 더 힘 주시고 어떤 업종에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상대 수익률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상대 수익률 측면이 어떤 건지는 투자자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예, 좀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좀 적게 빠진다. 네. 뭐 이제 오를 때는 좀 더 많이 오른다. 예, 이러한 관점이죠. 예. 저는 일단 시장은 좀 더 이제 내려갈 걸로 보니까 그나마 상대적으로 잘 방어할 것 같다. 요 관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베타가 낮았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예, 간단하게 좀 적었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예. 네. 그래서 음식료,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이렇게 세 가지 추천드립니다. 이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력이 있습니다. 음식료는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한국의 음식료 기업들 음식료 가격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이건 이제 예. 국장 기준이죠. 국장 맞습니다. 기준. 국장 네. 기준입니다. 예.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이 내려가서 이게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좀 이제 따져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음식료 가격은 올라가고 또 러우 전쟁이 휴전 모드로 만약에 간다면 네. 국제 곡물 가격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마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음식료가 비교적 잘 버틸 것 같다. 네. 예. 저베타인데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통신 서비스는 배당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때 특히 또 사람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 예. 예, 근데 금리가 낮아질 때 금융주는 별로 좀 안 좋습니다. 네. 예, 금융주는 본업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통신주는 이것과는 좀 무관하니까 금리 인하 시 배당주 성격 통신주 잘 버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한전이죠. 뭐. 네. 예. 한전은 작년 10월에 밖에 없어. 예, 전기료 인상을 한번 했습니다. 네. 예, 작년 10월 24일 산업용만 한번 했습니다. 예, 9% 이상 했는데 이렇게 되면 원가가 내려갈 때 뭐 에너지 가격이죠. 예,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 이익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게 네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전도 잘 버틸 것 같고 대신에 경계해야 될 업종, 네. 예, 반도체는 반등 시에 하락은 직선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네. 직선으로 많이 내려갔다가 간헐적인 반등 또 다시 내려갔다가 간헐적인 반등에서는 또 직전 주도주의 반등이 또 빨라요. 예, 잘 오르는데 네. 그 이후 더 많이 빠진다는 게 항상 경계해야 될 점이죠. 엔비디아도 그러한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전 주도주 이후 하락 장세에서 가장 많이 빠지니까. 그리고 엔비디아와 링크돼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M7도 조금 그럼 위험하다고 보세요? 당연합니다. 예, 리스크 관리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조금 남아 있나요? 한 2분 남아 있을까요? 어려울 것 아닌가요? 같습니다. 네. 예. 한 줄 결론 가능할까요? 예.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예. 클린턴 행정부도 예전에 쌍둥이 적자 해소 정책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 너무 중요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1994년에 강하게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때 재정 적자 해소 위해서 연방정부 직원 2% 감원, 지금하고 좀 비슷하죠. 네. 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를 하기 위해서 슈퍼 301조 요거 발동했습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본격적으로 시행한 게 1994년입니다. 그리고 이후 95년 멕시코 외환위기, 98년 아시아 외환위기, 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쌍둥이 적자 해소라는 게 다른 미국 나라들의 외에 돌고 있는 달러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약한 연결고리부터 외환위기가 향후 수년간 이러한 잠재적인 리스크는 역사적인 사례를 봤을 때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깊게 숙고해 보아야 되지 네네네. 않을까. 그러네요. 한국은 그럴 염려는 물론 외환위기 염려는 전혀 없지만 네. 다른 나라에 대해서 숙고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은 꼭 정리해서 근데 말씀드리고 아까부터 이 싶었습니다. 속도면 충분히 다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여러분들 천천히 하시는 이해력을 위해서 좀 천천히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말씀을 네네. 드렸었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강영기 파트장님과 함께 네. 오늘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될 것들 앞으로의 또 전망 등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저도 한번 잘 숙고하면서 제 투자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